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국가 세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를 위험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현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상황에 정면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엔 선명한 노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외교 노선의 모호성이 가치와 철학 부재를 뜻한다고 지적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균형 외교를 추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올해 추석 연휴 때 개선된 한일 관계에 맞춰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공식 초청하기로 하는 등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명성 노선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독립운동가에게 공산당 혐의를 씌워 지워버리려는 역사 왜곡으로 국민을 이념 전쟁으로 몰아넣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결정에 이어서 해군 홍범도함의 이름 변경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이름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부 내 입장 정리도 안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함의 이름을 공산당원 출신에서 따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소련의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부각한 건데 국방부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군은 홍범도함의 이름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고 총리실의 지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총리와 국방부의 의견이 다를 정도로 정비되지 않은 발언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정비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총리실과 국방부의 의견이 다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엄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펴보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흉상 이전 논란에 당론은 없다며 거리를 둔 데다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꿀지는 국방부 장관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홍범도함 문제는 어쨌든 장관이 돌아왔어. 국방부 장관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으로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공방은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흉상 이전 결정에 이어 홍범도함 이름 변경 추진까지 감지되면서 국회에선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데 이어 국방부의 공식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도 유튜브에서 홍범도 장군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홍보원은 28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2018년 8월 29일 100년 만에 돌아온 고국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방TV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에 대해 영상 자막으로 고려인 보호를 위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으나 효과는 없었던 듯으로 설명하며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오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재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최근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거세지면서 여권에서는 극우화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중도층 민심이나 향후 인재 영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목요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남 순천을 찾아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 공세 이후 나빠진 호남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당 장기 독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은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가 없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외연 확장 행보로 해석됐는데 회의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관련한 다양한 어떤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마치 우리 국민의힘의 주 전장을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일부 도민에게서 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진 이념 논쟁에 대한 당내 고심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흉상 이전 찬성 의견도 있지만 지도부조차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국방부 입장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또 국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방부와 또 육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결정을 존중한다지만 철진한 색깔론이나 극우화 행보로 해석돼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까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 이와 같은 방식의 일이 진행되게 된다면 불필요한 논란만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위기론을 타개할 인재 영입을 스스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홍범도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정률성 역사공원을 폐지하고 광주에서 이런 쪽으로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역사적 기준에 대한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부터 경제 현장을 직접 찾는 이른바 민생버스 투어를 시작합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이념 논쟁을 피해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와의 보조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여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일정을 두고 검찰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에 대해 검찰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자 다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겁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로 출석 일정을 당긴 건데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오전 2시간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조사는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4일 일정 관련 공유도 했고 그래서 오전에 수사를 받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그 다음 수사를 받는 거를 협의한다고 이야기를 전했죠. 검찰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2시간 조사는 불가하고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하려면 종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 일정에 따라 일부를 조사하고 나머지만 그 다음 주로 미뤄서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입장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조기 출석하겠다는데도 검찰이 거부했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대표 측이 다음 주 4일 출석은 어렵다고 검찰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예정대로 4일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는데 이 대표 측은 전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출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 성남FC와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이전 사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오는 4일 이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천준호 의원을 불러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여권은 사법 리스크 물타기, 방탄단식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단식 중단 조건을 내걸어서 당내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계파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분위기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경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성과 없잖아요. 대신에 방탄, 내로남불, 도덕성, 또 팬덤 이런 거밖에 하지만 이 대표가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던진 무기한 단식 카드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던 당내 비판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진 외부의 적 앞에 잦아들었습니다. 실제 비명계 일각에선 단식의 의미를 정작 국민은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까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촉구하며 단식까지 하는 당 대표에게 대놓고 무슨 비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이란 한 배를 타고 있는 만큼 대여 총력전 국면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 역적으로 몰릴 거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당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단식 비판자들에게도 똑같이 씌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이재명 단식을 폄훼하면은 이건 아니다. 거기에서 김대중, 김영삼이 찾아냈던 그런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된다. 칼끝을 겨눈 검찰 역시 곡기를 끄는 제1야당 대표에게 그것도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자칫 검찰 수사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다만 이 대표가 현 정권을 상대로 단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건 현실적 부담입니다. 아무런 실리도 챙기지 못한 채 체력 문제 등으로 단식을 끝낼 경우 결국 방탄쇼였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따라 단식의 정치적 힘이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이재명 대표에겐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되었던 위성정당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며 지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였습니다. 정당 득표율보다 실제 의석이 적었던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건데 애초 취지는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용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곧바로 무색해졌습니다. 위성 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면 양당 체제의 아바타 정당만 또다시 양산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낯뜨거운 위성 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성 정당을 통해 일단 추가로 의석을 확보한 뒤 본래 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른바 꼼수가 난무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은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가 민주화 이후 가장 차이나는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거대 양당에 지나치게 쏠린 의석은 21대 국회 내내 극한 대치에 불씨가 됐고 대선 등을 거치며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위성정당을 막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법을 둘러싼 이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선거 성적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만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합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도 완화 등 선거제 개편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 의석수를 결정하고 배분 방식은 기존의 준연동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병립형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선거제도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위성정당 방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크게 불리한 소수 정당들도 병립형보단 연동형이 가미된 제도를 요구합니다.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 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개적으로는 민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놓고 다투는 이면엔 결국 표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준연동형에 적용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의석이 많을 거란 관측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에서 개임의 규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합참에서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조금 전에 전했는데요. 앞서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10월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부터는 우리의 한미연합 연습에 대응해서 전군 지휘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11번째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 성향 포럼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강화 같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건데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제인 국토부 정책특강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발언이란 비판이 뒤따랐고 민주당은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4.15 총선 2달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 소추까지 당했지만 그때는 처벌 조항까지는 없었습니다. 2014년에야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후로도 고위공직자 가운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치는 건배사를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언 내용이나 선거 8개월 전이라는 시기가 원 장관 사례와 비슷한데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여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언한 점, 직무집행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부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을 상대로도 발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점은 2016년 무혐의 사례와 유사한 대목입니다. 원 장관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발언 사과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발언 경위와 전후 맥락, 과거 전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부산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폭발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소방관 2명은 중상, 주민과 경찰관, 구청 공무원 등 22명은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목욕탕 건물 지하 1층 지하실에서 30분 간격으로 2번의 폭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을 비롯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가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는 것과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2가지 혐의에 더해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시간 넘는 심사 끝에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박 전 단장이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했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방부 측이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3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해 영장심사에 출석시켰지만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은 업무 추진비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쓴 한 소방서장과 관련한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국이 해당 서장에게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을 내리자 소방노조가 강하게 비판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횟집입니다. 지난 3월 7일 김병철 전 전북 진안소방서장은 근무지에서 40km 넘게 떨어진 이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고 성공일 소방교가 김제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튿날로 심지어 당국이 정한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전주 식당에서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관련 서류를 꾸몄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당 사용으로 본인이 인정을 해서 징계 부과금에 포함이 돼서 이런 식으로 김 서장이 허위 지출한 금액은 그래서 모두 얼마일까? 소방노조는 당사자도 모르는 허위 지출 등을 종합해 3년간 업무 추진비 횡령액만 700만 원이 넘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 서장이 2년 동안 공용차 5만 킬로미터를 운행하며 연료비 약 700만 원을 쓴 사실을 파악한 노조는 이 중 상당수를 배임액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는 피행위나 범죄 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소방청 훈령에 따르면 당국은 배임 횡령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혐의가 명백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김병철 전 소방서장을 즉시 파면하라! 그러나 전북소방본부는 김 서장의 배임 횡령액을 288만 원, 징계 부과금을 그 2배인 566만 원으로 책정하고도 감찰 종료 후 여태까지 한 달 넘게 미적되고 있습니다. 김 서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이에 소방노조는 김 서장은 물론 수장인 준학동 전북소방본부장과 징계위원장인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자정력을 상실했다는 비판 속에 소방은 이제 경찰의 칼끝만 지켜볼 처지가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서울과 전북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평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전북 군산시의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교내 승진 문제 등 직장 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교사가 죽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는 4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초등학교가 전국에 3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30개 학교가 오는 4일에 재량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서희초등학교를 포함한 9개 교로 가장 많았고 세종 8개 교, 광주 충남이 각각 5개 교, 인천 2개 교, 울산 1개 교입니다. 앞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경기교육청 관내에선 재량 휴업을 예고했던 3개 학교가 모두 철회했습니다. Is there no sign of light as we stand in the darkness, watching the sun rise?
Is there no sign of life as we gaze at the waters into the stranger's eyes? And who are we to criticize or scorn the things that they do? For we shall see and we shall find ammonia avenue. If we call for the proof and we question the answers, only the doubt will grow. Are we blind to the truth or resigned to believe in? Only the wise will know. And word by word they handed down the light that shines today. And those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서 카드사에서도 100억대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카드사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은행권 금융사고는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왔습니다. 경남은행 직원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국민은행에서는 거래사 정보를 이용해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과 그 가족들이 적발됐습니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은 실적 경쟁에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계좌를 만들었다가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카드사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와 짜고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롯데카드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협력업체에 준 돈만 10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66억 원은 해당 직원들이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려 부동산 개발 투자와 자동차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임 사건에서도 앞선 은행권 비위처럼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휴업체를 정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후에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어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개별적인 금융사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잇따르는 금융권 비위에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기업 이미지 CI 교체 작업을 마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선박 개발과 핵심 기술을 구현한 조선소인 스마트 야드 조성 등을 바탕으로 상선 외에도 해양 방위 산업의 강자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소의 상징인 세계 최대 규모의 9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대우라는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 한화를 새깁니다.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선소의 미래 전략도 새로 세웠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미래 해양 산업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 6천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디지털 선박 제조 기술을 강화한다는 전략. 암모니아와 메탄 그리고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스마트십 제조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 추진 시스템 및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된 고성능에 차별화된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 운항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마다 18%씩 성장하는 해상 풍력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을 투자해 해상 풍력 설비의 개발은 물론 제작과 유지 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윤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양 방위 산업 시장을 겨냥해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무인 첨단 선박 제조에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기술 우위로 해양 방산의 절대 강자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함정 시장의 규모는 약 1,3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하나오션은 잠수함 및 수상함에 총 325조 원 규모의 함정 시장에 참여 가능할 것으로. 숙련 노동자 감소 해결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하나오션이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오늘 새벽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늘 개막해서 10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가 보내는 빛 신호를 직접 보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로 하루 최대 1,600명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또 무주 남대천 일대에서는 낙화놀이와 드론쇼, 불꽃놀이 등 빛의 항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극심한 가뭄으로 총 저수량이 7천만 톤에 달하는 담양호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북 순창 주민들이 막아둔 물길을 열어서 담양호로 물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상생협력 사례로 주목됩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을 비롯해 장성과 광주광역시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 총 저수량이 7천만 톤이 넘지만 가뭄이 극심하던 지난 겨울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훤히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농사 짓는데 제일 어려움이 크기도 하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물이 좀 차 있어야 마음도 조금 흐뭇하고 이렇게 좋은데 항상 그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죠. 물이 부족해진 건 이상 기후도 원인이지만 인접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막힌 게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가뭄에 전북 순창 주민들이 담양호로 향하는 물길에 높이 2m에 달하는 물막이 벽을 설치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러 담양군과 순창군, 한국농어촌공사가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물막이 벽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눈 감고 볼 수 없었던 전북 순창 주민들의 통 큰 결단이 한몫했습니다. 그 불씨를 불식시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마을 주민들께서 큰 대안을 가지시고 거국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 담양군은 물막이 벽이 철거되면 평년 저수율이 20%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마나 태풍 때 열흘 정도만 물을 끌어와도 담양호 전체 저수량의 10% 이상인 800만 톤 물을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업용수가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담양호 용수를 향후에는 지금 농업용 전용 댐입니다만은 생활용수로 이용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은 이르면 다음 달 물막이벽 철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 연준이 과열된 고용시장에 냉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목이 쏠렸던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도 실업률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달보다 18만 7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17만 개를 웃돌며 여전히 일자리 시장이 탄탄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때 잃었던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며 자신의 경제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We've recovered all the jobs lost during the pandemic. We've added 1 million more new jobs. More than 700,000 people joined the labor force last month. 다만 일자리 증가세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12개월 평균 증가폭인 27만 건에 비하면 둔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3.8%를 기록하며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동시에 고용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거라는 전망은 무게를 더했습니다. I still think the road to a soft landing is a very difficult one, but this was a step down that road. 일자리 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경고했던 연준은 한숨 돌렸습니다.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이번 달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망명 15년 만에 귀국한 탁신 전 태국 총리가 자신의 형기를 8년에서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수감 하루 만에 혈압이 높다면서 병원으로 이감되기도 했는데 측근의 총리 선출에 맞춰 각본을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망명한 지 15년 만에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탁신 전 태국 총리. 지지자 환호 속에 교도소로 향합니다. 결석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8년형을 복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는 교도소에서 하루를 보낸 뒤 병원으로 이감됐습니다. 고혈압이 이유였습니다. 태국 왕실은 여기에 더해 징역 8년을 1년으로 낮추는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건 측근인 세타 타이신이 총리로 선출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 탁신은 2001년 총리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을 펴면서 기득권층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2006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2008년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자 탁신 총리는 망명길에 올랐고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탁신 전 총리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수많은 지지자와 측근을 통해 태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탁신 전 총리의 이번 귀국과 사면 등은 태국 왕실 그리고 군부와 미리 합의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고흥과 여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남 해안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제주도의 많은 곳도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7도, 청주가 20.2도, 대구가 22.8도로 선선하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청주가 31도, 대전 30도, 전주 31도까지 올라서 서쪽을 중심으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